이렇게 여러분들 숲 깡통도 대량으로 찍어냈고요. 마릴린 먼로도 보여주고요. 또 여왕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묘사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일반 분들이 이것도 예술인가?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0세기 예술의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두 사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데스틸이라고 하죠. 우리 이게 네덜란드 말인데 영어로 하면 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앤디 워홀로 유명한 팝아트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장르들이, 이런 사조들이 20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20세기에 이런 사조들이 그냥 등장했느냐? 이유 없이 등장한 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이유가 항상 있었었죠.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이해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의 가장 큰 사건, 아니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들었던 두 사건을 뽑자고 하면 저는 바로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전쟁은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대식 무기와 대량 사상이 났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아니었나. 일단 비행기가 등장을 하고요. 뭐 잠수함도 등장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19세기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했던 게 바로 20세기 전쟁의 특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 캠프라든가 아우슈비츠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간이 인간을 정말 잔혹하게 학살했던 이러한 사건까지 이제 발각이 되게 된 거고요. 또 인간들이 전쟁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해요. 이 일이 벌어진 게 20세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20세기에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변화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겠죠. 사상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왔답니다. 그럼 어떤 변화였느냐? 자, 우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지식인들은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무너진 겁니다. 왜? 전쟁 때문이에요. 자,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깨우친 거죠, 전쟁을 통해서. 자, 인간들이 합리적이고 했다면, 인간들이 이성적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바꿔놨던 세계관을 여러분들 20세기 예술가들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문학가들이 움직이죠. 문학가들은 어떤 식으로 작품을 쓸까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 그 부조리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극이나 이런 곳에서. 말 그대로입니다. 조리가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작가가 실수로 여러분들 기승전결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겁니다. 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이 너무나도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그럼 예술가도, 화가들은 어땠을까요? 서로 인간들이 인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막 가스 챔버에 몰아놓고 죽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그려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예술가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 이유 뭐다? 그들 예술가들이 찾은 해답입니다. 인간들이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20세기 예술가들은 무엇을 추구했다? 인간이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추구했던 예술가들인데 그들이 봅니다. 그럼 인간이 상실한 이 순수함을 누가 제일 잘 보관하고 있었을까? 누가 순수함을 제일 잘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이 순수함을 제일 잘 간직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예술가들은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묘사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작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난해하게 나왔을 것이고 너무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나도 그리겠다. 발로 그렸냐?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왜? 당시 20세기 예술가들이 살고 있었던 유럽이라는 사회가 정말 발로 그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러한 세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묘사했던 게 20세기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죠. 그들도 여러분들 원하면 우리가 이야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릴 수 있었으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죠. 피카소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10대 때 라파엘로만큼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10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20세기 예술가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예술 장르는 바로 이 데스틸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세기에 피카소도 있고 정말 우리한테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 제끼고 제가 바로 이 스타일 운동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조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인데, 자, 보시면은 데스틸 운동은요, 1917년부터 31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예술 운동입니다. 자, 이 데스틸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창시자가 바로 이 두 명의 사진이 나오지만 밑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테오 반데스부르라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테오 반데스부르의 이런 그 데스타일 운동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발전시켰던 사람이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위에 있는 몬드리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몬드리안의 그림을 많이 봅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럼 칸을 쳐놔요. 그 안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몬드리안 그림이니까. 그럼 몬드리안과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묘사하고 싶었을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여러분들.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많은 파손이 됐던 곳입니다. 그럼 이 파손됐던 사회를 봤던 예술가들 생각을 하겠죠. 야,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쟁,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마을이나 집이 이렇게 훼손이 됐으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 번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조화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도시 건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식으로 영적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이룩하기 위해선 사물과 색의 본질을 묘사해야 된다. 그럼 사물과 색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구현해 보아야 되는데, 그럼 사물의 본질은 무엇이냐. 추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요. 야, 사물의 본질은 추상인데 그 추상으로서 사물을 묘사하기 위해선 다른 건 안 된다. 직선만 써야 돼. 그건 수직선과 수평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색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야, 색의 본질은 5가지 색이더라. 일단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고 또 검은색, 흰색, 이 5가지 색깔이 바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색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수평선과 수직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이걸 가지고 세상을 구현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세상을 이렇게 단순한 걸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단순한 이런 선과 색으로 구현해낼 이유는 바로 질서 정연하고 영적 조화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이들의 생각이었죠. 이게 여러분들 대스타일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꾸려나갔느냐.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오 반데스부르, 우리 데스타일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몬드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의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데스타일 운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유토피아를 시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칸도 쳐져 있고 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질서와 영적 조화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죠. 이게 몬드리안의 특징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거 볼게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인데 이건 지금 테오 반데스부르가 한 디자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테오가 한 디자인과 지금 보고 계신 몬드리안이 한 디자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몬드리안 걸 3초 정도 보겠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제 테오의 작품을 3초 정도 보세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몬드리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테오의 작품에는 곡선과 대각선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만든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테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직선과 수평과 수직선, 이 색깔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테오가 가만히 세상을 봤더니 세상은 직선,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선과 수직선만 가지고 세상을 묘사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테오가 얘기합니다. 대각선과 곡선을 좀 접목시키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랬더니 이 구성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몬드리안 뭐라고 했을까요? 극구히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엔 절대로 대각선과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둘은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정이 끝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곡선과 대각선 때문에 절교했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테오 반데스부르와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들이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었던 20세기 전쟁 이후에 어떻게 질서정연한 세상을 추구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도형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들의 작품들은 도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테오 반 데스부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건축 모형도예요.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래 세상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선과 이런 색으로 본질을 묘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컴포지션 구성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집을 질 때도 어떻게 하자? 그 색과 거기에 맞는 도형으로서 집을 짓자는 얘기죠. 이러한 여러분들 이론을 제창한 겁니다. 이 이론으로서 결국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리트벨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건축가가 지은 슈레더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고, 이건 여러분들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언제 지어졌죠, 여러분들? 192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데스타일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유토피아적인 이념이 건축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의 내부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될까요? 안 들어가 봐야 될까요?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물 내부 들어가시면 이렇습니다. 그냥 몬드리안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집 여러분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도 만족하고 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집이죠. 그럼 여러분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이고 여러분들 멋진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이 데스타일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집을 우린 지금까지도 현대적인 집이고 이런 트렌디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럼 이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개념은 뭐냐? 유럽 사회가 추구해왔던 건축물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외형에 장식, 양식이 많이 들어간 건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용적으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외형의 치장은 전부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용적인 공간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전쟁 이후에 나왔던 새로운 생각이었고요. 그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이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시는데 앞에는 이 건물이 있고요. 옆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어디서 찍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다 베르사유 궁전 앞에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싫어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너무 형식에 치우친, 너무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쳤던 그런 건축물이 아닌 이제 실용성 위주의 건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베이스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내부 잠깐 이렇게 보셨고요. 나중에 네덜란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꼭 가셔야 됩니다. 네덜란드가 나라는 작전 볼 게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런 거 아셨으면 꼭 나중에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방금 전에 건물 지었던 그 리트벨트가 만든 하나의 의자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데스타일 운동이 진행되기 이전의 의자는 어떨죠, 여러분들? 전부 다 푹신한 소파에 여러분들 장식, 양식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던 수직선과 수평선과 그 색깔, 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세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0세기 데스타일 운동과 같이 바우하우스라든가 이런 이제 이해하셨으면 20세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르 중에 하나인 이 팝아트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살짝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팝아트 하면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앤디 워홀이에요. 앤디 워홀 하면 여러분들 가장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일단 찍어냈죠, 여러분들. 그럼 이 앤디 워홀은 이렇게 여러분들 숲 깡통도 대량으로 찍어냈고요. 마릴린 먼로도 보여주고요. 또 여왕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묘사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미국 사회를 묘사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앤디 워홀이 이런 작품 만들 때 1960년대 미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단 미국은 여러분들 재밌게도 전쟁이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전부 다 유럽에서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하고 여러분들 그 진주만을 공격했지만 미국의 본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길을 걸었느냐? 이제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을 제끼고요. 세계 1등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럼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이 겪었던 건 바로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최초로 느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작가가 바로 앤디 워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앤디 워홀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풍요로움이 있었느냐? 슈퍼에 가면은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여러분들 큰 마트에 가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통조림 음식이라든가 모든 음식이 넘쳐났답니다.
그러니까 통조림 음식이라는 건 1960년대 이전에는 인류가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던 음식이었죠. 대부분 탐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음식이 갑자기 1960년대에 미국에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회를 봤을 때, 이 풍요로움을 봤을 때 작가는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사회를 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가 눈에 걸렸던 게 바로 이 캠벨 수프였던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숲을 끓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은 어땠죠, 여러분들? 무슨 닭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전부 다 부엌 가서 불을 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냥 깡통에 담겨 나온 거죠. 바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미국의 풍요로움을 여러분들 이 숲으로 묘사를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릴린 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 1960년대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일반 가정에 TV가 들어갔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 그럼 우린 TV가 없었어? 없었죠. 대한민국은 1960년대, 심지어 70년대도 모든 집안에 TV가 없었던 건 이건 사실인 거니까요. 1960년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가정마다 TV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TV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겪었느냐? TV가 보급되기 전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연예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죠. 예를 들어 우리가 TV가 없는 상황에서 마릴린 먼로를 보려면은 마릴린 먼로가 노래 부르는 장소나 마릴린 먼로가 여러분들 연극하고 있는 무대 앞에 가서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셀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막 카메라도 막 나오고요. 방송 장비가 나오면서 그 연예인들, 셀럽들을 여러분들 촬영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의 느낌 어땠을까요? 아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마릴린 먼로도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사회를 묘사한 거죠.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술이 발전했던 사회를 앤디 워홀만큼 여러분들 간략하고 완벽하게 그 맥을 짚은 작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팝아트라는 장르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그 현상을 작가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가미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마릴린 먼로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정말 애매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앤디 워홀은 아틀리에라고 부르지 않았죠? 자기가 작업했던 곳을 팩토리, 공장이라고 불렀고 이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냈던 작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적으로 실크 스크린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앤디 워홀은 원래가 구두 디자이너였죠. 구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 계속 같은 구두 가지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판화로 계속 같은 구두를 찍어냈던 게 여러분들 이런 작품을 실크 스크린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고요. 여왕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TV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만 있었던 여왕인데 지금은 그런 여왕의 이미지가 이제 단 하나의 여왕이 아닌 다양하게 여러분들 세계 속으로 TV 속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앤디 워홀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방법으로 묘사를 해 놓은 작품들. 일단 우리가 아까 몬드리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앤디 워홀 작품도 아마 이웃집이나 심지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집에도 장식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작품을 볼 때는 이게 바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당시 시대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